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은 다음에 서울을 뺏긴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 서울 수복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자, 서울 수복을 이루고 이제 인민군들이 어쨌든 이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국군은 38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강원도 양양 지역에 있던 국군 3사단이 38선을 처음으로 돌파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10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이시죠? 10월 1일이 무슨 날인가요? 국군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38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시도한 날이 바로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이때 북진이 늦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유엔군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원래 38선을 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엔군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다시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부근까지 왔는데 이걸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면 설마 중국이 개입할지도 모른다라는, 또는 소련이 개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그냥 올라가라고 해서 결국은 국군이 북진하게 되고, 결국 유엔군에서도 결국 38선 돌파를 결정하게 되면서 국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 결국 평양을 점령하게 되고요. 4달 만에 드디어 압록강 지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국군의 당시 6사단 7연대가 압록강 부근의 초산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알려진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국군 장병이 그 압록강의 수통에 물을 딱 뜨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통일은 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드디어 통일은 눈앞에 드는 듯 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11월 24일 날 전군에 작전 명령을 내려요.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본토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달 뒤면 그때는 전쟁이 끝날 거고 모든 군인들이 모두 다 크리스마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령까지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11월 24일, 지금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다음날 11월 25일 날 바로 중공군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군은 최악의 상황을 어쨌든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공군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미 한반도 안에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이 얼마나 들어온지도 몰랐고 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냐? 무려 3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지금 전쟁 개전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의 숫자가 10만인데 지금 중공군이 그 3배에 해당하는 30만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 당시 한반도 전역에 사실상 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나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까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계속 실제로 정찰기를 보내서 실제로 시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포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모포를 들고 다녀서 미국 정찰기가 하늘에 떴다 바로 덮는 거예요. 모포 덮으면 초록색이잖아요. 땅도 초록색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 항공기 정찰기에서 바라본다? 절대 병사로 안 보입니다. 그냥 맨 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낮에는 미국 정찰기가 뜨면 모포로 덮고 있다가 밤에만 야간에 진군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압록강 두만강 일대까지 거의 올라간 상황인데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이 몇 배나 많은 인해 전술로 인해서 국군을 격파하고 유엔군을 격파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대표적인 전투가 사실은 장진호 전투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칠곡의 다부동 전투라면 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했을 때 있었던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무려 유엔군 3만 명대 중공군이 무려 12만 명이었습니다. 3만 대 12만, 12만 대 3만이 싸웠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 유엔군 입장에서는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공군과도 싸워야 됐지만 또 다른 하나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위. 너무 추웠어요. 어느 정도로 추웠냐면 이게 11월 달인데 이 당시 기온이요. 평균 영하 30도였습니다. 영하 30도가 평균 기온이고요. 제일 추웠던 날이 영하 45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엔군은 엄청나게 많은 이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는 중공군과도 싸워야 됐지만 또 다른 적, 보이지 않는 적인 추위와도 싸워야 돼요. 세계사적으로 세계 3대 동계 전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게 대표적인 동계 전투라고 하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 평균 기온이 영하 12도예요. 근데 지금 장진호 전투는 영하 30도입니다. 비길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장진호 전투 때 전사하신 유엔군의 숫자가 무려 1000여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전사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뭐냐면 얼어 죽은 병사들입니다. 무려 7,800명의 유엔군이 얼어 죽었어요.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보잖아요. 죽은 상태로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었는데 얼어 죽은 상태면 이대로 그냥 언 거예요. 그냥 꽝꽝 얼어서 밀어도 이 자세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장진호는 호수잖아요. 그럼 거기에 원래 이 수문교라고, 그러니까 뚜문이 있어서 거기에 유일한 교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중공군이 점령해버려요. 당시 유엔군은 교통로가 차단된 겁니다. 더군다나 장진호라는 곳이 여기가 호수고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해야 되는 곳은 여기 동해바다의 흥남항이 여기 최종 목표인데, 여기 지역의 장진호 주변에 지금 중공군이 모두 다 포위한 상태고, 여기 유일한 태광로도 이미 점령당한 상황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수했냐? 얼어있는 호수 위를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다리가 차단됐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미국 전투기에서 부교를 떨어뜨려 줍니다. 임시 다리죠. 이걸 떨어뜨려줘서 그 장진호랑 호수 위에 부교를 설치해서 그냥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엄청 두려웠대요. 왜 두렵냐? 강이잖아요. 그냥 강이나 마찬가지인 호수 위를 그냥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자가 그냥 만약에 부서졌다? 빠지면 그냥 그대로 빠져 죽는 거예요. 영하 30도인 상황에서 빠졌다? 그럼 그냥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도 새벽에 철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걸 건너가는 상황에서도 중공군이 기관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결국은 간신히 퇴각하게 되는 성공적 철수 작전이 이른바 장진호 전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북진했을 때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장진호 전투였다. 그런 인명피해를 얻고 흥남항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이 흥남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 그 영화 처음에 보면요, 그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역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여동생을 두고 왔어요. 이제는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아버지가 찾아왔구마. 라고 막 여동생을 찾아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영영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동생을 이 오빠인 황정민이 이제 아역 시절에 올라가면서 점순아 잘 들어라,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라면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막 이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흥남철수입니다. 흥남항에서 실제로 그 부산까지 피난해야 되는 수송선을 타는 장면이 국제시장 영화의 어쨌든 대표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성공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유엔군 10만 명과 민간인 10만 명, 그리고 수많은 굴순 문자를 실어서 부산으로 기적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마지막 철수했던 날짜가 50년 12월 24일이었어요. 메가더가 얘기했던 크리스마스는 결국 미국에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중공군의 압도적인 인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밀리게 되면서 심지어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알려진 사건인 1사후퇴예요. 결국 사실 다시 서울을 내주게 돼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서울은 뺏기면 안 된다,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결국 이 유엔 미국의 권고로 결국 1월 3일 날 서울에서 철수하게 됐고요. 결국 이 중공군의 소나기에 결국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불운도 겹쳐져 있었는데, 아까 우리 그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미국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워커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워커 장군이 그 1사후퇴가 일어날 무렵인 12월 말에 훈장을 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서 전방의 부대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서울의 그 도봉역 2번 출구에서 나가게 되면 워커 장군의 돌아가신 그 사고 지점이라는 비석이 남아있거든요. 도봉역 부근에서 결국은 워커 장군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역시 혹시 우리 여러분이 가끔씩 여행 가시게 되면 호텔에 머무르시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호텔 중에 뭐 신라 호텔도 있고 롯데 호텔도 있고 여러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워커힐 호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서울시 광진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죠. 사실은 이 호텔이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명칭입니다. 호텔의 명칭이 워커힐 호텔까지 이루어질 정도면 그 워커 장군이 초반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1사후퇴 이후에 워커 장군의 뒤를 이어서 왔던 미군 사령관은 바로 리지에이 중장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중공군의 압도적 인해 전술로 인해서 서울만 뺏겼을 뿐만이 아니라 평택 라인까지 우리가 밀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전선이 만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투가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이 양평에서 일어난 전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고요. 지금도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는데 양평의 지평리,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작은 동네이긴 하지만 이 양평의 지평리라는 곳은 중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예요. 여기를 만약에 뺏기잖아요. 춘천과 홍천을 바로 내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춘천과 홍천까지 내주게 되면 다시 국군은 순식간에 전세가 무너져서 정말 또다시 제2의 낙동강 전선까지 몰리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바로 양평 지평리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국군 병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요. 2개 소대 정도만 들어갔고 특히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싸웠던 게 바로 지평리 전투인데 이것도 인력 자체가 중공군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제로는 유엔군은 5,000명도 안 되는 병사의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역시 우수한 화력으로 인해서 중공군의 이 공격을 기적적으로 막아냅니다. 이때 사실은 지평리 부대 하면요. 가끔씩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유엔군의 주축은 당연히 대부분 미군이지만 미군 이외에도 21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병사를 파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도 있지만 프랑스도 있거든요. 이 양평 지평리 부대에 프랑스 부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 프랑스 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몽클라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 옷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 이름 상당히 흡사하긴 한데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몽클라르가 원래 가명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전쟁 영웅 중 한 명입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프랑스 삼성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중장입니다. 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프랑스군도 이제 유엔군에 참전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프랑스 본국의 프랑스 차관이 프랑스 정부는 1개 대대 정도만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게 될 거다. 여러분 3스타면 어느 정도냐면 군단장 정도 돼야 3스타예요. 군단장이면 최소 3개 사단이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개 사단이 1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3만 명 이상의 병력은 이끌 수 있는 장군이 그 직위가 3스타인 중장이에요. 근데 1개 대대는요. 병력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대돼야 한 1000단위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대대 정도 규모는요. 중령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이고 여기는 대령, 중령이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 당시 대대가 파견이 결정됐는데 몽클라르 장군이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다 그래요. 당시 프랑스 차관이 아니 장군은 무려 삼성 장군인데 중령이 지휘할 만한 그 부대를 왜 장군이 가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몽클라르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긍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중령 계급장을 달고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계급을 강등해서까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싸웠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평 지평리 전투에서 정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게 되고요. 이 양평 지평리 전투 같은 게 어떤 전투였냐면 중공군이 개입한 다음에 계속 모든 전투에서 지고 있었거든요. 중공군이 개입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긴 전투가 바로 지평리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양평 지평리 전투에서 결국은 유엔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다시 전세를 반전시켜서 국군과 유엔군이 바로 3월 달에 드디어 서울을 탈환하게 되고 다시 38도선까지 전선을 올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을 뺏기고 다시 지평리 전투 등에서 승리해가지고 다시 전선이 38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치계 쪽은 이거는 중국까지 전면전하면 안 된다. 우리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휴전을 모색하자. 그러니까 온건한 뭔가 휴전을 주장하는 미국 정치계와 반면에 당시에 이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끝까지 중공군과 전면전을 해서라도 무조건 북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메가더가 해임되게 돼요.
그때 이제 했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고 결국 메가더는 전선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메가더가 물러간 다음에 이제 이 미 극동사령부 한마디로 이제 실제로 유엔군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리지에이예요. 워커 장군이 죽은 다음에 리지에이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국군 전선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지에이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이 된 사람이 벤플리트입니다. 사실 이 당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공군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다시 밀어붙여서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벤플리트 장군은 딱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서울이 갖는 위치가 뭐냐. 서울은 수도고 상징성이 있다. 이걸 뺏기게 되면 국군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조건 사수하겠다. 그랬던 벤플리트가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인해서 머릿수는 엄청 많은데 화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보다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는가? 아니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갖고 있고 폭탄을 갖고 있냐? 아니요. 그렇다고 그들이 제공권을 장악해 있는가?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자. 중국은 인해 전술밖에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은 화약과 대포와 폭격을 할 수 있는 제공권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당시 광화문에서부터 용산 일대까지 쭉 화포를 다 깝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이 북한산 바깥에 쪽에 이 지금의 경기도 양주의 송초계곡 쪽에 실제로 중공군이 대거 주둔하고 서울 공격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때 벤플리트 장군이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 한강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약을 날려요. 어느 정도였냐면 평균 미국이 하루에 써야 되는 탄약 보급량을 5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폭탄을 계속 터지게 해요. 그래서 이때 거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중공군이 녹아내립니다. 오죽하면 이걸 무슨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벤플리트 탄약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군대 용어로 벤플리트 탄약량이 무슨 뜻이냐면 무제한 사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폭탄을 써라 라고 해서 폭격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벤플리트 탄약량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당시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이 아니 한국을 위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탄약량을 많이 늘려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냐. 그 당시 벤플리트 장군이 탄약을 썼던 그 양이 얼마냐면요. 하루 쓰는데 그 당시 말로 40억 정도 됐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쓴 겁니다. 그것도 5배가 늘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미국인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한국인을 위한 전쟁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 차라리 지금 이 벤플리트 미국 본토 청문회에 소환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벤플리트 장군이 그 당시 미국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직접 와서 이 참혹한 전쟁을 겪어보고 시체 썩은 내를 느껴봐야 된다. 이 서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해서 미국 의회의 반발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썼기 때문에 이때 중공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국군과 유엔군도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이 혹시 가진 별명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바로 한국군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왜 한국군의 아버지냐? 벤플리트 장군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한국군의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휘관의 능력이 부재였습니다. 당시 벤플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유능한 지휘관을 키우기 위해서 국군사관학교를 4년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국군사관학교를 이 4년제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능한 지휘관을 배출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미국 군사 고문들이 와서 수많은 한국 장교들을 교육하게 돼서 우수한 군사기술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 뒤에 군사 교본이나 작전술, 그 다음에 병법술 이런 걸 다 실제로 이 전수해주게 되면서 한국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벤플리트를 한국군의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대단한 측면은요. 이 전쟁 중에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역시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패튼 장군의 아들도 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6.25 전쟁 도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미국의 그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그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끔씩은 이제 물론 우리 국군 용사나 앞에서 얘기했던 학도병들의 노력도 있고 하지만 가끔씩은 놀라는 건요. 미국의 주요 지휘관의 아들들이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에 나서서 실제로 6.25 전선에 참전하게 돼요. 그것도 다 자원했습니다. 이것도 가끔씩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겠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행복해진 순간 잊게 된다. 그들의 행복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걸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국군과 학도병과 많은 국민들도 있었지만 바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큰 한 획을 담당했던 미국군의 희생도 있었다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휴전이 시작됐습니다.